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대전시청에 도착하기 위해 한 장애인이 길을 나섰습니다. 세종에서 출발한 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해 대전시청까지 도착하려면 대전역에서 세종을 거쳐 오송을 연결하는 이 BRT 간선급행버스 B1번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2대뿐입니다. 총 220회 운행 중 저상버스는 단 20번 운행이 전부이고 결국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대전역에서 다시 또 지하철로 시청역까지 참으로 긴 여정입니다. 오늘 이 장애인이 대전시청을 향한 이유는 이 같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대전과 세종 장애인단체 대전복지공감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B1번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5시엔 대세남의 시민르포 코너를 통해 바로 이 모니터링 현장을 실제 동행 취재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버스 탑승 전부터 마치 개업을 알리는 식당 앞 풍선 인형들처럼 팔을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고, 탑승에서는 휠체어를 고정하는 데 걸리는 약 5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차할 때는 리프트가 채 다 펴지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며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전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동해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시 대전역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6시간이나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이동의 현실입니다. 이동은 모든 활동의 시작점이겠죠.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일을 하려면 일단 밖으로 나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또 유아차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 등 이동 약자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최근 대전시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적자가 연간 1,000억 원가량 발생하고 있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에 대한 손실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그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교통 약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는 오늘 오전 이렇게 대전시청 앞에 모여 버스 이용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민들의 이 간절한 외침에도 답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2월 10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이번 한 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양치기 소년 이제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전 지역의 가장 큰 답보 현안이라 할 수 있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이야기입니다. 예.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정말 오랫동안 표류가 됐던 대표적인 지역의 현안이죠. 대전시는 기존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이 비좁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해 2010년부터 구암역 인근의 새 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예. 법적 분쟁과 시행사 경영난 등으로 4차례나 민간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공영개발로 선회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품은 45층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예. 하지만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긴 사업기간이 걸림돌로 남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이장우 대전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주거 기능은 뺀 순수 여객 기능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네. 터미널은 대전시가, 부대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업 변경,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까? 네, 일단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이 가장 컸습니다. 터미널 부진의 선세대와 인근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지구내 5,2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할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과 전국적인 터미널 이용객 감소 추세 등이 한몫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 기능을 빼면 완공 시점이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돼 오는 2027년 개최되는 세계 대학 경기 대회 교통 수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다는 전망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과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계획의 총 투자 규모는 3,450억 원인데요. 사업비 4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5년까지 터미널을 건립하고 터미널 건물 외 나머지 용지 개발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은 전면 백지화하고 예.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제외한 부대시설 용지에 민간 분양을 통해 컨벤션 시설과 호텔,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예. 터미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심야 주차와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110면을 확충하고 네. 인근 환승 주차장 210면을 연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완공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진다라는 점은 이제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오랜 기간 끌어온 지역의 현안인 만큼 한편으로는 이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또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미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어 온 만큼 이번 사업 계획에도 걱정의 시선은 많습니다. 네. 바로 민간 개발 부문 때문인데요. 1,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민간 부문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반쪽짜리 터미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예상되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의 대책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까? 아직까지는 지원시설을 포함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구체화된 투자 계획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기존 터미널 용지를 분할해서 지원시설 용지 11,000제곱미터의 민간 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등의 복합시설을 유치할 전략만 내놨고요. 네. 공공청사 용지 6,500제곱미터 규모에는 향후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일단 여유부지만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예. 10년이 넘게 지연된 대표 현안 사업인 만큼 이제는 제발 순항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 세상 밖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가 묻혀 있던 대전 골룡골과 관련된 그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대전 동구 낭월동 이런 유해 매장지 조사가 무려 16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예.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뭐 일단은 마무리가 된 만큼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9일 대전 동구는 낭월동 골령골에서 추진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골령골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 형무소 등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과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돼 묻힌 곳입니다. 예. 2007년 34구를 시작으로 2015년 20구, 2020년 234구, 2021년 962구 등 지난해 191구까지 합쳐 총 1441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골령골 일대의 산기슭, 도랑, 웅덩이에서 총탄유, 신발, 의류 등 4,587점의 유품들도 발견됐고요. 물론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유해가 땅속에 묻혀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골령골 학살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16년에 걸친 대대적인 발굴 사업이 된 것인데 유족들께서는 그래도 좀 한시름 놓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발굴한 유해와 유품은 현재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 중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골령골 안매장 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산내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예. 발굴 작업은 막을 내렸지만 희생자들의 원혼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일은 끝나지 않은 거죠. 예. 그 말씀해 주신 산내 평화공원 이 조성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실과 화해의 숲으로도 불리는 산내 평화공원은 골령골 일원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고 추모 공간, 전시관, 공원 등으로 갖춰 역사적 상징성은 물론 교육과 추모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된 유해 또한 향후 이곳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 수 있는 추모시설 건립은 현재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산내 평화공원은 지난해 첫 삽을 떠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 조정,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착공 준비 단계인데요. 물가 상승의 여파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며 유관기간 심사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총 사업비가 약 505억 원으로 올라 최종 승인 여부는 이달 중순 진행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예. 사업이 이제 늦어지게 되면서 사업비가 이제 증액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럼 그 사업비 증액 부분에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증액분에 보상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조정되면 지난해부터 지연된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 산내 평화공원 건립공사가 조속하게 추진돼 임시 봉안돼 있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산내 평화공원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화합의 길로 나가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한 주 최윤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기자 업무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키워드까지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네.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립니다.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환경사회공원으로 이제 뜨고 있는 그 스타숲 조성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스타 숲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연예인 스타를 말하는 거고요. 스타들을 향한 이제 팬덤 문화가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팬분들이 보통 이제 스타분들의 뭐 데뷔일이나 생일 때 이제 기념품이나 선물 혹은 뭐 옥외 전광판에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선물로 하시잖아요. 볼 수 있죠. 네, 근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분들의 이런 기념일이나 혹은 어떤 의미 있는 날에 맞춰가지고 그 팬분들이 이제 기부금도 모으고 그 모아진 기부금으로 이제 직접 숲을 조성해가지고 환경도 이제 지키고 이제 스타에 대한 이제 사랑도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새로운 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예. 그 스타를 위해서 이제 팬들이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네. 실제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실제 스타숲이라는 게 서울에는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그 한강사업본부가 이제 한강 주변에 이제 숲 부지들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가지고 그 팬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이 숲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 유명 아이돌들부터 이제 배우분들 그리고 뭐 이런 활동에 오히려 영감을 받아가지고 세월호 희생자분들이나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모임과 관련된 숲도 조성을 하는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그런 스타숲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일단은 스타숲만 봤었을 때는 제가 파악하는 거는 거의 100개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와,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곳에 심어진 나무가 한 3,900그루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자발적인 기부숲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총 588곳, 총 18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 곳곳에서 이제 그 한강 주변에 이제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지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자치구청하고도 이제 좀 협의를 하고 또 한강사업본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는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스타숲을 직접 보기 어렵다 보니까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네, 서울에서 이제 한강 주변을 산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책해 조깅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뭐 방탄소년단 전국 숲이 있다, 네, RM 숲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여러 숲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최근에는 뭐 기업들도 이런 활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업들이요? 관련 사회공헌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덤 문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들이 기업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의 좀 마케팅, 홍보 네.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을 대체로 마케팅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나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펄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해당 기업의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베는 것만큼 나무를 심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관련 나무 심기 관련 캠페인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건 먹거리나 이제 친환경 먹거리를 지향하는 이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 기업들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나무 심기 캠페인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공헌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러 이제 사회공헌들을 고민하실 때 과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줄을 이뤘다면은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ESG 경영에 좀 입각해가지고 환경 관련 캠페인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관련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나 뭐 팬덤 문화가 그렇다면 왜 나무 심기, 숲 네. 조성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환경에 대한 기본적 관심도가 높아진 건 뭐 당연한 거고요. 팬분들과 이제 기업들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분들끼리 이제 서울에서 사회공헌 관련돼서 논의하는 모임들이 몇 차례 있어가지고 갔었었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뭐 시민단체 활동가나 혹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 뭐 이런 활동가들이 주로 오는데 그 되게 이제 저도 어색했지만 반가웠던 게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아미잖아요. 아, 팬클럽에서도 참여하신 거예요? 아미에서 이제 이 사회공헌을 하시는 네. 모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여러 군데입니까?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아미가 굉장히 크니까 아, 나라별로 혹은 지역별로 혹은 관심 분야별로 이제 그 모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회공헌을 하는 이제 이 그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스타숲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또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팬들이 그 스타를 향한 사랑을 되게 폄하하는 여론들이 많잖아요. 아, 주변의 시선들. 네. 네. 뭐 물론 일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엇나간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팬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스타를 사랑하는 그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자신들의 이런 사랑들이 일회성 선물로 혹은 일회성 어떤 무언가로 이제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단순한 하시더라고요. 소비물로 네. 해서 끝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선물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자신들의 그 스타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 사랑을 단순히 자본주의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이 스타에게도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들로 뭔가 표현하고 싶다. 이런 그 애정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아이돌 팬덤에 대한 좀 알게 모르는 이런 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맞아요. 있었는데, 편견이 있죠. 네, 네. 사회공헌을 고민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누군가를 향한 애정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구나. 이게 긍정적인 문화로 평가를 그럼요. 하시는 네, 거죠.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물론 모든 팬분들이 다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팬분들 속에서 어떤 가치가 맞고 또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렇죠.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일시적으로 좀 눈가림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네. 마케팅의 그런 하나의 더 영리적인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성에 대한 그렇죠. 네,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또 사실 뭐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관련 사회공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의 본연의 영리 활동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기부를 얼마 했다, 혹은 나무 네네. 심기를 얼마 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했냐,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얼마나 이제 유해 물질들 배출을 줄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평가받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홍보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소비자분들도 이제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 수준의 사회공헌들은 다들 눈치를 채시잖아요. 그리고 네. 온라인상에서 이게 좀 가식적인 행위다라는 게 보이면은 SNS에 바로 이제 또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도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소비자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심지어 스타숲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서울시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 스타숲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강 곳곳에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사실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슈도 그렇겠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팬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통 나무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자생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좀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비판의 거리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관리를 주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스타숲?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숲을 조성할 때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기부하고 나무를 심는 주최 측과 그리고 땅을 이제 빌려주는 그러니까 예. 자치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강사업본부 이런 곳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스타숲을 처음 만들어내는 초기에는 이 관리 주체가 어딘가에 대한 정확한 협의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를 팬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렵고 그렇겠죠. 네, 예. 숲을 이제 조성하는 초기 비용들은 이제 기부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이 나무가 자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초기 관리들은 조금 한강사업본부나 자치구 쪽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당 관할 지역의 자치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아직까지는 이 스타숲들이 한강 주변에만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생길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그러네요. 지역의 네. 뭐 팬클럽들도 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사업본부 같은 별도 조직들이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치구가 그렇죠. 이제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근데 서울시가 이제 한강사업본부랑 같이 그 올해부터 이제 난지 한강공원에 1만 제곱미터의 스타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1만 제곱미터면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동안 산별적으로 진행했었던 스타숲을 좀 대형으로 이제 좀 가꾸는 이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이슈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잘 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는 문화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나무 기부 또 숲 조성 문화가 이제 긍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할지 끝으로 의견 전해주신다면요. 네,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가 꼭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요? 어디죠? 어디가 있을까요? 산불이 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로 산불이- 이제 손실을 입은 네, 곳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형 산불들이 최근에 유독 많았었고 그곳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무 소실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바로바로 이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어요.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또 시간이 또 필요하긴 한데 예산도 따라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팬분들 같은 경우가 숲을 기왕 기부를 하고 이제 한다면은 내가 사는 곳 인근에 해가지고 나도 자주 봤으면 좋겠고, 네, 내가 또 직접 아껴서 이제 거닐고 좀 가꿨으면 싶고. 좋겠고 네. 이런 마음이 분명 있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산불 이후에 이 해당 숲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나무 기부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관련 활동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숲을 심고 가꾸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숲이 정말 필요한 곳,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도 좀 잘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그 해당 지역들에 잘 컨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숲을 가꾸는 마음으로 이어진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영향들, 좋은 영향력들을 펼쳐나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사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그 식물 관련된 캠페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집도 이제 화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아, 직접 다 어머니가 갖고 오신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다육이에 꽂혀가지고 아, 네. 안방이 다육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아, 안방까지. 네, 겨울이라서. 근데 이런 이제 식물들을 갖고 오는 건 좋은데 그 화분을 처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으세요. 아, 네, 화분을요? 네, 대부분의 화분들이 이제 깨지거나 버리게 될 때 이제 이게 불에 타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봉투가 보통 종량제 봉투는 이제 매립하거나 이제 태우는 걸 염두해서 만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인 거고요. 네. 근데 타지 않는 쓰레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사시면 되는데 보통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파는 곳에서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하면은 보통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파는 곳들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은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타지 않는 쓰레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화분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들, 그 뭐 어떤 접시들 이런 것들 깨졌을 때 버릴 때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타지 않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 봉투로 버려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이슈만이 아니라 이런 깨진 무언가를 버리게 될 때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유리를 그냥 막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쓰레기 봉투를 치우실 때 손에 베이세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신문지를 싸가지고 버리라는 게 그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레기를 정리하고 치우시는 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화분이나 깨진 유리 조각을 버리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밖에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사항들, 직접 하신 내용들, 인증 사진과 함께 저희에게 또 보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2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나무 기부와 숲 조성 등 새로운 사회공헌 방식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뽀. 자,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입춘이 지나며 추위가 한풀 꺾인 요즘입니다. 그런데 추위는 가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얼어붙게 만든 것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지난달에 사용한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예.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이런 말이 너무 와닿는 요즘인데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에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 취약계층이 모여있는 복지시설에서도 한숨이 늘어가는 현실인데요. 예. 일단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을 만나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지자체의 지원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지점은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됐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네, 시민들을 만나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 이슈를 쏟아내듯 털어놨습니다. 네. 대부분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막 따뜻하게 있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이 15만 원, 이번 달이 25만 원. 전기장판도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많이 걱정스럽죠. 거기다가 이제 전기세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방한 거는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온도는 계속 일정하게 이제 23도 정도에서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무서워서 확 줄였죠. 20도 정도로 지금 넣고 있어. 네. 네,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였는데요. 할머니 연세가 89이신데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실내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추다 보니 할머니께서 양말을 신고 계셔도 춥다고 얘기를 하신답니다. 집에 노인분들 모시는 가정에서는 난방을 쉽게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하루 종일 집안에 생활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아이가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요. 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저랑 남편이랑 아이랑 이렇게 셋이 사는데 그 전에도 뭐 도시가스를 많이 이렇게 떼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추울 때 이렇게 간혹 떼기는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랐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좀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전기세로 난방비를 좀 줄였는데도 체감적으로 많이 오른 거죠. 5만 원 이상이라서. 네, 이번 난방비 문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초집중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난방비가 최소 50%는 더 나온 것 같다며 이게 정말 우리 집 고지서가 맞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작년에 비해 이번 연도에 실내 온도를 특별하게 높인 것도 아닌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번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지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2인 가구도 찾아가 봤습니다. 예. 네, 이번에 난방비 많이 나오셨다면서요? 작년에 한 25만 원 정도 난방비가 가스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45만 원이 나와서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관리사무소에도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그게 맞대요.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200만 원 받아서 45만 원을 난방비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공지를 아예 했더라고요. 난방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아예 공지를 해서 문의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난방비 45만 원이 나오는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주거 형태나 제가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스를 아예 끊고 살라고 아예 막 춥게 살고 원래 아토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옷을 웬만하면 집에서 이렇게 많이 못 입는데 뭐 피부가 문제인가요? 지금 먹고 살기가 더 힘든데. 이 45만 원의 난방비 정말 큰 부담이실 텐데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건강보다 난방비 걱정에 최대한 줄이고 사실 거라는 말씀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네, 날벼락처럼 크게 오른 난방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12만 원 정도. 한파에 난방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평소 2만 원, 많이 나와도 6만 원 정도였는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1인 가구로 사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난방비, 그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가요? 12만 3천 원. 12만 3천 원이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얼마나 한지 혹시 그 전에는 뭐 2만 4천 원, 많이 나와도 한 6만 원 정도? 이번 달에 12만 원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했는데 보일러를 제가 뭘 잘못 만졌나 생각을 또 해봤는데 작년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같은 집에서 계속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출근을 매일 하다 보니까 뭐 요리를 해먹거나 뭐 집에서 오랫동안 있거나 하는 게 많지 않았고 이번 연도 들어서부터는 제가 토요일 날도 또 외부로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번에 요금이 좀 많이 나왔죠. 예, 여러 가정 시민들의 상황 들어봤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해 이 가스비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1메가줄당 14.22원에서 19.69원까지 총 38.5% 인상했습니다. 예. 이번 연도에 추워진 날씨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폭이 50%가량 체감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올해에도 가스요금 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미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됐거나 또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일단 1월 1일부터 이미 9.5%나 올랐고요. 올해는 20% 넘게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앞으로가 참 걱정입니다. 네, 대전시는 5월분 고지서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1%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시민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어떻게든 난방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보일러 작동법을 찾아내고 있고요. 예. 우풍을 막기 위해 소위 말하는 뽁뽁이, 에어캡이죠. 이걸 붙이고 외풍을 막고자 문풍지를 열심히 붙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방비 폭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예.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의 시름도 깊어지신다고요? 네, 가뜩이나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고통이 큰 가운데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결국에는 가스요금인데 난방을 하면서도 추가로 영업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각종 식음료를 만드는 소상공인 자영업 매장들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대전 중구 은행동으로 나가 상점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예. 한 달에 40만 원이면 난방비가 괜찮았거든요, 기름이. 네네. 지금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요. 그래도 춥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계속 저걸 전락해야 돼서 꺼야 되는 상황이고 수시로. 근데 손님은 틀어달라 그러고. 그 계정에 보면 손님들이 반팔 입고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집에서 생활하던 대로. 그러고 와서 춥다 그러면 되게 얄밉죠, 손님이. 아니 지금 40이었는데 뭐 7, 네. 80 한 2배가 뛰었네요. 그렇죠. 가격도. 네. 부담이 크시겠어요. 부담이 크죠. 걱정이 많습니다. 이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전에 비해서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는 야간 장사가 주였는데 야간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인데 난방비나 또 이런 공과금이 오르게 되면 이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찾아간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감자탕 집이었습니다. 계속 가스를 사용하면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난방은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쩐지 식당을 들어갔는데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추워도 폭등한 난방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손님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난방비까지 올라 폐업 위기까지 놓였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찾아간 돈가스 집도 최근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원자재 값이 너무 상승해서 네. 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좀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식업 쪽 같은 경우는 식자재를 많이 올린 상황에서 공과금 자체가 예전에는 10%에서 10% 미만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특히나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계산했던 거에 1.5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아껴 쓴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평균 매출에 따라서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결국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음식인데 가격이 너무 올라와 버리니까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님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큰 가게랑 작은 가게랑 사이에 큰 가게는 뭐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은 그만큼 장사 잘 될수록 조금 더 아끼는 부분이 해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소규모 가게들은 특히나 그 가격을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더 잘 되는 가게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게 되니까 잘 되는 가게에 비해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이 고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난방비까지 올랐으니 걱정, 부담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네,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업무 난방용 가스는 1메가줄당 22.01원에서 34.69원으로
57.6%가 인상됐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1 가스는 16.4%가 올랐는데요. 김태호 은행동 상점가 상인 회장은 앞으로는 정말 폐업하는 업소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이제 고충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에 힘들었어도 그냥 힘겹게 버텨왔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고물가, 거기다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 거기다가 원자력값 인상, 공공요금까지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가스비가 거의 막 47%나 이제 폭등을 해서 일부 우리 그 회원업소 중에는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로 문을 닫아야 되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올 4월이죠. 4월에 아마 전체적인 걸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말로 취업은 고사하고 이제 폐업하는 업소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네, 앞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영업장에서 부과받는 고지서에 가스비가 전년도 기간에 비해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수단으로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등유값도 만만치 않게 인상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배달을 할 때도 배달 차량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자연히 배달비도 오르게 되고요. 식재료 공과금, 배달비 등 줄줄이 인상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뿐 아니라 이렇게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면 결국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거겠고요. 그러다 보면 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매출의 감소로, 그러니까 경제 흐름이 악순환 구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구마다 내용이 차이는 있지만 일단 유성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목욕장 등 위생업소에 20만 원씩 모두 18억 5천여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요. 또한 착한 가격 업소 50곳에 난방비 30만 원씩을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우리 지역 모든 업체들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은행동에서 만난 상인분들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은 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들이 제일 타격을 받았고 또 자영업자들이 제일 국가 방역 지침에 잘 따랐어요. 그러면 칭찬은 고사하고 이런 고통을 분담하는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대책도 같이 마련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뭔가 감면을 해주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막 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좀 불만이죠. 정부 정책이라고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부담을 주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소외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정부는 중산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 확대에 대해 재정과 여론 등의 동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난방비 지원 대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난방비 폭등으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설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시설들인데요.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후생학원입니다. 후생학원은 우리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인데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시설로 여긴 8개의 숙소가 있고 도서실, 식당, 목욕실, 놀이방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0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 37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활지도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까지 총 5, 60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영화 원장은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시름이 깊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고지서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죠. 한 50% 이상 높게 나와서 저희 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꼬마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돌 된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뭐 2살, 3살 된 친구들이 머무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학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집안에서 24시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금 아이디어는 내긴 하는데 한쪽 방에 다른 친구들 같이 모여서 지낼 때 이쪽 방을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일단은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계셨던 후원자님들께도 좀 부탁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분은 뉴스 보고 이렇게 연락 주셔서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버텨나가고 있긴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계속해서 후원자님들께 도움을 바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또 언젠가는 조만간 또 부딪힐 수도 있을 텐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곳은 특성상 영유아도 함께 생활하고 있어 24시간 난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뚜렷한 해법이 당장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배정된 난방비로는 난방요금이 충당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다수의 보육시설은 후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또 장애인 이용 시설도 아무래도 이제 난방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체육 재활원입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의 장애인 분들이 체육을 통해서 재활도 하시고 생활 체육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인데요. 예.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 탁구, 배드민턴, 스크린 승마 등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난방비 폭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난방비가 전년 대비 한 6% 정도 인상이 돼서 특히 올해 겨울철 춥기도 하고 그래서 난방 수요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비 부분이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 수온 유지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이제 추위라든지 더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늘을 수밖에 없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좀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수영장 시설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수영장하고 다른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수영장은 수온을 한 뭐 28도 정도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 수영장은 한 30도 이상 이렇게 수온을 유지를 하고 또 그 실내 온도도 다른 그 시설에 비해서 더 온도를 또 높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고정적인 그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들으셨듯이 이곳 체육 재활원에는 수영장이 갖춰져 있는데요.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특성상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척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땀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냉난방 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이곳은 일반 수영장과는 달리 30도 이상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 역시 30% 이상 난방비 폭탄을 직격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용객이 대기 공간에도 냉난방과 공기순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동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영유아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난방을 틀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구책 노력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은 상황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찾은 후생학원의 경우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아예 보일러 대신 등유 난로가 등장했고요. 원장실의 경우 전기온풍기 하나만 두고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봄, 가을 예산을 절약해서 혹한기와 혹서기에 운영비로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번 겨울은 아예 예상을 한참 넘어선 금액이 부과되는 바람에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시설인 체육 재활원의 경우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용하다 보니 요금 인상 압박이 심하긴 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차마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용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수용 인원에는 또 한계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대전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보조금 증액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대전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총 17일간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지만 되려 사업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국장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지의 특성상 대부분 다 노후화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기들도 되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도 낮은,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보일러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한 70% 정도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쨌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한 4등급, 상당히 낮은, 또 아무래도 설치 비용 때문에 아마 부담이 되어져서 상당히 노후화된 소비 효율이 좋지 않은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연탄 쿠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물론 이제 이분들은 사실 지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아하시지만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우풍도 심하고 상당히 추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탄 쿠폰, 현물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단열을 위한 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국장에 따르면 현물 중심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지원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동으로 인해서 국민들 전체 주름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2배로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가스 요금의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추가 지원해 준다든지,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다중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을 추가 난방비를 지원해준 형태로 해서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일부 확인이 되었지만 현물 중심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이 한계가 있잖아요. 상당히 단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더 폭넓은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정책 지원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고민, 이제 정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돌아볼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에너지 공공성 문제입니다. 사실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원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 수준의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데요.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과 효율 개선을 포함해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진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민영화 추세에도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공기업과 달리 의무 비축량이 없기 때문에 러우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자원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혹서기가 다가오면 이젠 전기세 폭탄이 다가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 에너지 공공성에 대해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입니다. 네. 자, 시민늦보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월 10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